광합성과 호흡 시작하겠습니다. 네, 광합성은 별거 없고요. 사실 호흡도 별거 없죠. 왜냐하면 둘이 전혀 거의 비슷한 과정인데 뭐만 바뀐 게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냐면 이 좌변 우변의 자리만 바꾼 게 광합성 호흡의 관계이기 때문에 단원 자체가 굉장히 약간 쉬운 단원, 쉬어가는 단원, 너희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원, 그렇게 인식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나와 있는 화학식, 저기 한글로 나와 있는 멘트들 전부 이제 화학식 정도로는 고칠 수 있으면 좋고요. 포도당도 사실 화학식을 쓰려면 쓸 수는 있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것까지는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한 반 정도 완성된 화학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되겠습니다. 가장 여기서 기본이 되는 단어들은 뭐가 있냐면 일단 염록체라는 단어를 꼭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화학식이 사실 사소해 보이면서도 은근히 중요한 지점이 뭐가 있냐면 나중에 물어볼 내용인데 결국 이게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에 따르면은 탄수화물의 일종인데, 포도당은 이제 분자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다이아몬드 형태의 예쁜 육각형 알갱이 한 개를 포도당이라 그럽니다. 이 알갱이 한 개, 그래서 당 한 개가 있어서 이걸 단당류라고 하는데, 저 알갱이들이 여러 개 뭉쳐가지고 그림을 조금 그림으로 묘사가 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이런 식으로 저 굿을 여러 개를 엮어서 목걸이를 만들듯이 N개의 단당류가 엮여서 여러 개 아주 커다란 사이즈의 무언가를 이루는 것을 다당류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쪽이 무슨 포도당이고 저렇게 엮여가지고 좀 큰 덩어리를 이루게 되는 거를 동말이라고 합니다. 녹말. 자,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형태를 보았을 때 뭐가 더 저장에 적합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되냐면 이쪽이 더 저장에 적합한 형태라는 걸 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물도 결국은 생명활동을 해야 하는 생명체고, 식물이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낸 에너지가 있을 때 그 에너지를 일부는 저장을 하고 일부는 사용을 한다. 사람도 돈을 벌면 일부는 소비를 하고 일부는 저축을 할 거 아니야? 그런 거 비슷하게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은 에너지를 일부 저장하고 일부 소비하도록 현재 진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때 식물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가 바로 녹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차이점을 뭐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저장 형태가 이거인 것이고, 그럼 최초 광합성으로 만들어내는 물질이 녹말이냐 이렇게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최초로 만들어낸 화합물의 형태는, 그거는 확실히 녹말이 아니고 포도당이다. 그러니까 이 굿을 한 개를 먼저 만들어 놔야지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다? 엮어서 목걸이로 발전을 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기관이 이 식물 쪽에서 뭐냐? 그게 바로 염록체라는 것이고, 그 염록체에서 이 염록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알갱이, 이런 걸 전문용어로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데, 세포 내에 들어있는 기관은 기관인데 어떤 기관?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기관이라고 정식 인정을 받기는 좀 그래. 그래서 작은 기관, 소기관이라고 이름을 붙인 기관인데, 그런 염록체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공변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저 광합성이라는 과정이 되겠다. 그래서 염록체하고 염록소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염록체는 염록소를 가지고 있는 소기관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되고, 색깔은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초록색이죠. 초록색이고, 그림상에서도 알갱이로 표현되어 있는 그 애들을 나중에 사진을 봤을 때 짚어낼 수 있으시면 좋고, 그리고 나서 그 염록체에다가 초록색을 부여하는 색소가 뭐냐? 그게 바로 염록소라는 거지. 네, 여기까지 봤을 때 전혀 어려운 거 없죠.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래서 저런 의미가 된다. 아까 다 말을 했죠.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거는 녹말이 아니고 포도당이고, 그게 발전을 해가지고 나중에 목걸이로 엮이면 녹말이 되어서 이 상태로 저장이 될 거다. 근데 이 모든 전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 모든 작용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얘가 있어야지만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인공적인 형광등을 만들어내는 환경 말고 자연 환경에서 저 비대너제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당연히 태양이겠죠. 그래서 광합성은 언제 일어난다는 거 상식적으로 아마 다 알고 있을 건데 낮에 일어난다는 거를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뒤에 단어에서 또 다시 소환이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와 있어서 체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라는 저거, 이게 녹말을 만들어내는 중학교 과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다. 여기까지 확인을 해 놓은 상태에서 밑에 내용으로 가봅시다. 이제 뒤에 페이지에서, 앞에 페이지에서도 쭉 그래왔지만 광합성의 결과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칠 건데, 그 확인 과정에 있어서 지금 결국 광합성의 결과라고 하는 게 앞에서 봤겠지만 포도당이랑 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어? O2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죠.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어. 근데 이거 두 개 다 사람 눈으로 직접 보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직접 보는 게 불가능하니까 간접적으로 그거를 관측할 수 있는 다른 도구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간접적인 도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나와 있는 BTB라고 하는 용액입니다. 산성연기성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이제 많이 쓰일 거라서 지금은 무슨 의미인지까지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밑에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양을 기준으로 할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으면 많이 들어있을수록 그 색깔의, 그 용액의 색깔이 바뀐다는 겁니다. 많을수록 노란색으로 바뀌고 적을수록 파란색으로 바뀐다. 근데 광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은 이산화탄소를 소모를 시키면서 산소를 늘리는 과정이었으니까, 만약에 처음에 중성 상태, 초록색 상태에서 출발한 BTB 용액이 있었을 때 그거를 광합성을 하고 있는 식물에 노출을 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이거를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지만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소모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 했어. 그러니까 광합성이라는 작용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중성 쪽에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야 된다? 점점 깎여야 된다는 거죠. 깎여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 적다 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면 그때 BTB 용액의 색깔은 파란색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이제 외운다고 할 때 갑자기 누가 찾아온 줄 알고요. 이게 결국 외운다고 할 때 가운데 초록색이 있다. 이거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쪽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옐로우가 있고 블루가 있으니까 뭐 두 색을 섞었을 때 초록색이 나온다. 이 정도는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고,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은 이산화탄소의 많음과 이산화탄소의 적음이 왜 이쪽에 연결이 되느냐. 그거를 바로바로 매칭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건 그냥 간단하게 숫자를 도입을 해봅시다. 적다라고 하는 거를 숫자로 10으로 표현을 할게요. 많다라고 하는 걸 숫자로 50으로 표현을 할게요. 10이랑 50 사이에 순서를 매기면 누가 먼저 와야 되죠? 10이 먼저 와야지.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 똑같은 논리로 위에 지금 파란색이랑 노란색이라고 내가 영어로 써놨잖아요. 블루랑 옐로. 그럼 블루랑 옐로는 알파벳의 순서로 배치를 했을 때 누가 1번이다? 얘가 이렇게 가야 된다. 1번, 2번, 1번, 2번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을 실제로 해봤을 때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할 건데, 시험관 3개를 준비를 해놓고, 일단 준비해놓은 가장 기초적인 시험관이 뭐냐면 BTB 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인데, 다만 얘가 어떤 색깔? 옐로 색깔입니다. 옐로라고 하는 건 아까 앞에서 봤던 표를 잠깐 떠올려 보세요. 옐로는 블루보다 뒤에 있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함량도 10이랑 50 중에 누굴 가지고 있어야 돼? 50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산성 상태이면서 어떤 상태다? 보유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일부러 많이 늘려놓은 상태의 BTB 용액입니다. 거기에 나 시험관은 가랑 똑같은 조건인데 거기에 검정말이라고 하는 식물을 퐁당 담가놨다는 거거든요.
다도 똑같아요. 안에 검정말이 들어있어. 내가 지금 근데 아니라는 표현을 썼죠. 왜 아니라는 표현을 썼냐? 검정말이 들어있는 게 안 보여. 사람 눈에. 왜? 그걸 일부러 저기 알루미늄으로 감싸놨다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세 시험관 모두에 햇빛을 쪼아줬다. 그러면 뭐 의도가 바로 보이죠. 어차피 아무것도 없었던 애한테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길 거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많은 양의 CO2가 계속 유지가 됐을 거라고. CO2가 양이 유지가 되어가지고 산성 상태가 안 풀리고 옐로 상태도 안 풀린다. 근데 누구는 풀린다? 안에 식물이 있어서 광합성을 일으킨 나 시험관에서는 그게 BTB 용액이 옐로에서 뭘로 바뀌었을 것이다. 점차 블루로 바뀌어서 현재 보고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졌을 건데, 근데 이제 나하고 달을 비교했을 때는 얘기가 좀 어떻게 흘러간다. 얘는 분명 식물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일어났다. 광합성이 안 일어났다. 네, 그건 뭐 눈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해야 돼. 이유가 뭐다? 감싸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실험이 보여주고자 하는 사실은 뭐다? 이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햇빛의 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이거, 그럼 결국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CO2가 있어야 되고 H2O가 있어야 돼. 이 두 개를 재료로 해가지고 뭐를 여기에다가 첨가를 해주면은 빛 에너지를 쏴주면은 나오는 게 포도당과 O2다. 이것이 이제 광합성의 요지인데 그래서 한번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본다는 거죠. 뭐에 관심을 가져보냐? 아, 그러면 이게 재료로 쓰이는 작용이니까 얘의 양을 무한정 많이 공급을 하면 점점 광합성의 효율도 높아지겠네요. 그래서 CO2를 양을 늘려본다 한 게 아이디어.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 식물이라고 하는 애들도 생명체도 일반적으로 추운 환경, 따뜻한 환경 비교하면 따뜻한 데서 더 잘 자라죠. 그래서 그 온도도 한번 따뜻할수록 좋아 보이니까 점점 높여볼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도 높여본다? 이게 결국은 어차피 H2O가 부족할 일은 없는 거니까 얘는 잠깐 킵하고 빛을 점점 더 세게 비춰보면은 그게 광합성의 효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실험을 쭉 해봤더니 저런 영향을 미치더라 이거죠. 이게 애초에 식물이라는 게 정지해 있는 상태일 거잖아요. 어떤 나무든지 어떤 풀이든지. 이 상태의 식물에다가 우리가 실험을 하겠답시고 빛을 처음에 10을 쪼든 거를 갑자기 그거를 양을 100으로 늘렸다고 해서 갑자기 빛의 양이 100이 됐다고 해서 얘가 받을 수 있는 원래 빛의 양이 10이었는데 그게 바깥이 100으로 는 거랑 별개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능력치가 변한 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논리가 성립한다? 아무리 빛의 세기를 강하게 해봤자 어느 시점부터는 본인 한계선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가 성립을 할 거다. 같은 논리로 누구도 CO2 역시 원래 바깥에 존재하고 있던 게 양이 한 30 정도가 있었고 그 양에 맞춰서 이 식물이 본인이 커버할 수 있는 양 30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밖에 있었던 CO2 30이 양이 갑자기 50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이것도 그거 환경에 따라서 바로 50으로 늘어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광도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일정 시점부터는 딱 천장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그래프가 마지막 남은 온도 그래프도 똑같이 천장에서부터 고점이 유지되는 형태로 그려지면 되게 이제 통일성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온도는 조금 다르다. 얘는 40도를 경계로 40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급격히 광합성량이 떨어진다고 나와 있죠. 이거를 조금 더 친숙한 언어로 표현해 볼게요. 한마디로 식물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 식물이 맛이 간다. 상태가 안 좋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40도 이상이 돼서부터는 점점 본인의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진다 이거죠. 우리도 뭐 40도라는 기온이 요즘 아무리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지만 한국에서는 사실 경험할 일은 잘 없잖아.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야지 겨우 경험을 할 수 있는, 미국도 경험을 할 수 있겠네요. 뭐 어쨌거나 그런 온도에 사람을 놓았을 때 사람도 이제 맛이 갑니다. 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비슷한 온도를. 근데 식물도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식물, 동물이 겉보기에는 되게 차이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어쨌거나 둘 다 생명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거는 확실하니까.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생명활동에 좀 많이 애로사항이 생긴다. 그거는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너무 쉽네요. 자, 그럼 뒤로 갑시다. 증산작용 얘기할게요.
사람은 심장이 있죠. 심장이 있어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심장 박동을 통해서 온몸에 피를 돌리는 겁니다. 피를 돌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심장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은 피가 뿜어져 나오는 장소가 여기인 것인데, 근데 이제 피가 필요한 장소는 이 위쪽 상체의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도 필요하죠? 머리도 필요하죠? 저 아래 발도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피가 처음 뿜어져 나온 장소하고 별개로 온몸에 피가 필요한 장소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 전체 몸에다가 피를 돌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은 그 원동력을 이거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사람에 필요한 심장을 가진 동물은 그래서 다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누구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식물은 심장이 없기 때문에 그 심장의 작용을 대체할 다른 원동력이 무언가 필요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 원동력이 뭐냐? 지금부터 우리는 그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배우게 될 거다. 그 전에 그 증산작용을 이해를 하려면 일단 기공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가장 쉽게 비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빨대인 것 같아서 그거를 사용을 해볼게. 빨대가 있고 너희가 이걸로 음료수를 마신다고 쳐. 그럼 여기서 너희 입으로 그거를 빨아 올리는데, 빨아 올릴 때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기체가 확 달려 올라가고 그 영향에 의해서 이제 이 아래쪽에 액체랑 닿은 부분에서부터 그 인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물 분자 하나를 끄집어 올리겠죠. 뭐 그건 좋습니다. 그건 뭐 사람이 빨아당기는 힘이 충분히 크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건 알겠는데, 근데 한 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빨대에서 제일 가까운 부분에 있는 분자가 올라가는 건 오케이, 그렇다 치자. 근데 누구도 딸려 올라가. 한 방울만 꼴랑 마시나요? 우리가 빨대를 이용해서? 아니죠. 빨대로 한번 마시면은 물이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물이든 커피든 콜라든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게 안 끊기고 계속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맞죠? 이거 사실은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게 이상하고 신기한 작용 현상인 걸 알 수가 있어. 저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뭐냐면, 물과 물 사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H2O와 H2O가 있을 때 물방울 상태의 분자들이 서로 당기는 힘이 상당히 세다는 거예요. 이 중간 부분에 인력이 제법 세다. 물론 이제 인력이라고 하는 건 물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모든 분자들이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물은 여러 가지 분자들 가운데 그 인력이 좀 유난히 센 놈 가운데 하나야. 그래서 위에 놈이 올라가면 아우야 같이 가자 하면서 나도 따라 올라간다. 이게 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래서 그 빨대의 주둥이를, 그 뚫려있던 빨대의 가장 위쪽을 지금부터 우리가 어디에 넣어볼 거냐? 나뭇잎에 넣어볼 겁니다. 모양이 사각형이어도 그냥 나뭇잎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서 뚫려있는 빨대의 주둥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저 구멍을 지금부터 기공이라고 할 거다. 기공이라는 원인 자체가 뭐겠어요? 공기구멍. 네, 그래서 기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공에서 일어나는 증산작용이 물 상승의 원동력인 동시에 이 뒤에 있는 두 개도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다. 당연히 뭐 저거를 통해서 내가 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적절히 버리는 역할을 할 거고, 동시에 뭐 구멍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구멍이라는 게 지금은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이 밖으로 나가는 과정만 설명을 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어차피 이게 닫혀 있는 게 아니잖아. 열려 있는 거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또 언제든지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 넣을 때 꼭 물만 넣는 거냐? 그건 아니야. 물 말고 누구도 넣을 수 있다. 산소, 이산화탄소도 넣고 빼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밑에 나와 있는 저 단어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기공은 얘기를 했고, 아까 말했죠. 기공 주변에 있는 공변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멍 주변에 있는 세포. 얘가 이게 있어서 식물에서 뭐가 일어난다? 광합성이라는 게 일어난다. 나와 있는 멘트들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저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빗잎에 주로 어떤 면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뒷면에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이것도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인맥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사람 몸에 있는 혈관이랑 비슷하게 입 안에도 여기저기 뻗어 있어가지고 잎에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는 파이프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식물은 사람의 혈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사람 혈관 한 개로 피도 흘리고 물질도 흘리고 여러 가지 동시에 다 흘릴 수 있잖아. 식물은 그게 안 돼. 그래서 좀 구분을 해놨다는 거죠. 뭐를 흐르는 관, 뭐를 흘리는 관, 액체를 흘리는 관, 고체를 흘리는 관, 뭐 그런 식으로. 좋네요. 이게 실험이 참 간단해가지고 보시면 나무 짝대기를 꼽아 놓은 병이 있고 이파리가 속속 솟아있는 병이 있고 그리고 그 이파리가 속속 솟아있는 식물에다가 비닐을 씌운 병이 있다. 증산작용이 어디서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일어날 건지를 니들한테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긁어온 실험 자료야. 네, 뭐 더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가지고 있던 물의 양이 만약에 100이었다 치자. 그러면 여기서 얼마로 나중에 줄어있을 거다? 여기가 50으로 줄어있었다면 같은 양으로 시작했을 때 얘는 한 70, 80바까지밖에 못 줄일 거야. 그러니까 낙폭을 잘 봐야 돼. 낙폭이 여기가 마이너스 50이 나갔어. 여기가 마이너스 20이 나갔어. 여기는 100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야. 재료로.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뭐가 안 일어났으니까 증산작용이 안 일어났겠죠. 누가 없으니까? 잎이 없으니까. 그러면 잎이 있고 잎이 있는 상태에서 그 잎에서 나온 물 분자들이 뻗어나갈 공간이 무한히 뻗어있는 두 번째 시험관이 당연히 제일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논리로 비닐봉지에 쌓여 있으면 물 분자들이 나오다가 뭐해? 비닐봉지에 막히지. 막혀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비닐봉지 내부가 아예 다 물 분자로 꽉 차는 구간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증산작용이 멈추게 되는 구간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여기가 증산작용이 안 일어난다는 건 아니야. 증산작용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수준이 얘보다는 확실히 더 적을 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증산작용 가로치고 물의 탈출 이게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저기 나와 있는 멘트가 너무 좋은데요.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비슷하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뭐 당연히 빛은 강해야 하겠고 온도는 높아야 하겠고 바람은 잘 불어야 되겠고 습도는 낮아야 하겠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멘트 늘 뒤에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식물에 있는 특이한 기관 중에 한 개가 뭐가 있냐면 식물세포에는, 동물세포에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식물세포에는 지만 좀 독립적으로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 식물세포는 모든 세포가, 알갱이가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누구도 마찬가지일까 당연히 공변세포도 마찬가지야. 공변세포는 다시 말하지만 기공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기공에 그 빈 구멍이 이렇게 홀로 뚫려 있을 때 그거에 좌우를 싸고 있는 저 세포들을 공변세포라고 하고요. 저 그림에서 중요한 거 공변세포에 뭐가 있다? 엽록체가 있다.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 이제 초록색 알갱이로 표현된 저 애들이 다 엽록체잖아.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초록색으로 보일 부분이 어디다? 아무래도 이런 쪽이고 그 외에 주변에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는 애들 지금 용어가 안 나와 있는 이 표피세포 여기는 지금 엽록체가 아예 없으니까 색깔은 어떨 것이다? 초록색이 아닐 것이다. 초록색이어도 뭐 주변에 영향을 받아서 초록색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되게 희미하게 보일 것이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 광합성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게 더 중요해. 광합성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네. 근데 이게 세포벽이 지금 어디에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림상에서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다. 공변세포 안쪽과 바깥쪽에 둘 다 세포벽이 있다는 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잘 봐야 될 점이 어디냐? 그 세포벽의 안팎의 두께가 다르다는 겁니다. 바깥쪽이 어때요? 공변세포는 훨씬 더 벽의 두께가 얇지. 그에 반해서 안쪽이 훨씬 더 두껍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얘가 나중에 물을 지가 알아서 흡수했다가 뱉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흡수했다 뱉었다 할 수 있는데 이 상태가 지금 열린 상태잖아. 닫혀있을 때는 어떤 상태겠어요? 닫혀있을 때는 기공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공변세포 두 개가 딱 이제 반듯하게 서 있는 모습이겠죠. 그 상태에서도 이 안쪽이 더 두껍다는 얘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 이 상태에서 공변세포가 벌어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 안쪽으로 물이 투입이 돼야 돼.
그래서 물이 투입이 돼야 참고로 액체 상태로 투입이 됩니다. 액체 상태에 물이 계속 투입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포벽의 두께가 지금 안쪽이 두껍다, 바깥쪽이 얇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두꺼운 표면이 저 물이 들어오는 거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아니면 얇은 쪽이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얇은 쪽이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거는 이제 어디서 궁금하시면 문방구 같은 데 가가지고 풍선을 얇은 풍선이랑 좀 두껍게 나온 풍선 두 개를 사서 한번 불어보세요. 누가 더 쉽게 불린다? 얇은 쪽이 무조건 쉽게 불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 얘가 같은 물을 받아도 휘어지는 정도가 이쪽이 더 크다, 이쪽이 더 크다. 얇은 쪽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을 충분히 먹으면 원래 닫혀있던 기공이 공변세포가 어떻게 바뀐다? 요 모양으로 벌어지는 형태가 된다는 게 공변세포가 작동하는 원리다. 지금 말한 거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되겠다. 자, 그리고 이게 그러면 열려있을 때가 언제다? 낮이어야 되고 닫혀있을 때가 밤이어야 된다. 왜 낮에 열려있어야 되냐? 여기서 주로 일어나는 게 뭐니까? 증산작용이고, 증산작용이 활발해야지 뭐가 일어나기 쉬우니까 물의 출입도 그렇고, 결국 이 구멍을 통해서 물과 공기가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열려있을 때 광합성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는 시간, 낮에 저 기공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어렵죠? 자, 이건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실험이 나와 있는 페이지인데, 이제 이 단원에서 사랑하는 단어가 중에 한 개가 검정말인 건 알겠죠? 검정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검정말을 가지고 결론은 일단 얘기를 먼저 하자면, 이게 잎의 표면을 현미경으로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 거야. 저거를 관찰을 하기 위해서 일단 뭐를 했다? 청람색으로 염색을 시켰어. 근데 아까 말했던 앞에서 강조했던 그 어떤 반응이 나와 있는데, 그게 아이오디나 칼륨 반응이고, 이게 어떤 반응이냐면 녹말을 양색시키는 반응입니다. 녹말을 어떤 색으로? 청람색으로. 그 얘기는 뭐다? 우리가 이 실험에서 잎의 어디에다가 녹말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녹말이 어디에 있느냐? 결론적으로 여기 청람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니들 책에서는 아마 보라색으로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니들 눈으로 봤을 때는 보라색인데, 그 보라색 알갱이들을 쫙 봤을 때 여기 알갱이들이 다 엽록체에 해당해.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와? 녹말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청람색으로 염색이 되는데 그 애들을 찾아보니까 엽록체더라. 그러면 엽록체 안에 뭐가 있더라? 녹말이 있더라는 얘기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엽록체에서 일어나야 되는 현상은 뭐라 그랬냐면 광합성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뱉어내는 결과물은 뭐라 그랬어? 포도당이라 그랬죠. 녹말 아닙니다. 근데 왜 녹말이 추출이 되냐? 이유는 엽록체에서 포도당으로 만든 다음에 바로 뭘 한다? 이걸로 전환을 시켜서 저장을 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엽록체는 양분을 직접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양분을 바로 꿰어서 목걸이 형태로 저장하는 것도 같이 한다를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염색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원래 이렇게 생긴 잎의 표면을 갖다가 여기를 아무리 저기 아이오디나 칼륨으로 염색을 시킨다고 해서 우리 눈에 청람색이 그대로 예쁘게 잘 들어올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일단 눈에 방해되는 초록색들을 싹 걷어내는, 흔히 말하는 탈색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탈색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어떤 것들? 에탄올과 물종탕이다. 이것도 객관식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형광펜 같은 걸로 체크를 해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두 번째 실험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화학 용액은 전부 다 CO2를 잔뜩 머금고 있는 용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CO2를 머금고 있는 용액에다가 시금치를 넣었고, 시금치를 넣은 상태에서 전등을 켰대요. 이제 실험의 그 의도가 다 보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안에서 뭐를 일으키고 싶겠다는 거다? 광합성을 일으키고 싶겠다는 거다.
근데 이제 실험 조건을 바꾸는 게 처음에는 전등 하나만 켜보고 2개 켜보고 3개 켜봤다. 이 얘기는 뭐야? 점점 비추는 빛의 세기를 어떻게 해봤다? 키워봤다. 빛의 세기를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그러면 광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니까 이게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뜬금없이 잎이 떠오르는 시간을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떠오른다는 건 별게 아니고 지금 애초에 이 시금치들이 들어있는 장소가 액체 속이잖아. 액체에 들어있는 애들이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뭐가 가능해졌다고? 광합성이 가능해졌다고? 근데 광합성에 의해서 나오는 게 뭐야? 포도당이 나오지. 근데 포도당은 식물이 사용을 하려고 만들어내는 거고 포도당이랑 별개로 식물 입장에서는 부산물에 해당하는 게 같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산소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포도당과 산소가 같이 나오는데 이거에 의해서 얘가 어떤 상태겠어? 기체 상태겠죠. 액체 속에 기체 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가벼워져서 뜬다. 그거를 측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광합성이 어떻게 된 거다? 빨리 잘 된 거다, 안 되는 거다, 잘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보면은 전등의 개수를 키울 때 키우는 거에 비례해서 점점 광합성이 잘 되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 아우, 힘들어. 자, 근데 여기서 짧게 끝낼게요, 이제. 님들도 힘들 테니까. 식물도 호흡을 합니다. 당신들 편견을 좀 깨야 되는 순간이 지금 왔어요. 식물도 호흡을 합니다. 식물은 광합성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라는 거죠. 식물도 호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게 보시면 광합성이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 돼 있어? 포도당이랑 산소라고 돼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포도당은 저 자체로는 에너지 역할을 못해요. 근데 식물도 뭐가 필요하다? 식물도 에너지가 필요해. 지금 하는 말 잘 들어봐. 식물도 에너지가 필요해. 필요한데 광합성이라는 작용 자체는 너무 좋은 거긴 한데 그 작용만으로는 포도당을 못 만든다고. 아니 나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내 손에 있는 건 포도당이야. 그럼 뭐가 필요해?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포도당을 에너지로 만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발상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 포도당을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이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식물도 호흡을 해야 되고 호흡을 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니들이 흔히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르게 식물도 산소만 내뱉는 게 아니고 이거를 내뱉는 구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한 게 대단히 중요한 전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광합성은 언제만 일어난다 그랬어. 광합성은 이게 깔려 있어야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니까 광합성은 올리 낮에만 일어난다 돼 있었거든. 그러면 그림을 봤을 때 광합성과 호흡이 완전히 반대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광합성이 낮에 일어나면 호흡은 밤에 일어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얘는 낮밤 다 일어나요. 24시간. 이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호흡은 다 일어난다. 아니 그러면 여기는 기껏해야 하루에 12시간 일어날 건데 여기는 24시간 다 일어나는 거면 여기가 훨씬 더 양이 많겠네요. 그러니까 호흡으로 만들어내는 그 양이 많다는 건 결국 식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산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뭐를 많이 만들어낸다? 이산화탄소라는 온실가스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가 아닙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광합성으로 만들어내는 산소의 양이 CO2의 양보다 많아. 그래서 식물이 이제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많은지까지 수학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식물은 아무튼 광합성에 의해서 뱉어내는 산소량이 더 많다. 이렇게만 지금은 알고 넘어가면은 돼요. 그래서 이제 이쪽 얘기는 앞에보다 오히려 더 쉬워. 밑에 있는 것처럼 좀 또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실험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여 주셔야겠는데 결국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건 아까 앞에 썼던 거 있잖아요. CO2 더하기 H2O를 통해서 뭐를 만들어낸다? 포도당과 O2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정확히 반대거든. 결국 여기서 호흡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재료는 이거야. 저 포도당을 어떻게 한다? O2에 태운다고 표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태운다고 했을 때 O2에 태움으로써 만들어내는 걸 에너지하고 더하기 H2O 더하기 CO2 이게 이 호흡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BTB 용액을 사용해서 이제 광합성의 결과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관측을 했던 거하고 유사하게 여기서도 이거의 존재 발생하는지 여부를 저 실험으로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예 비어있는 시험관에다 관 꼽아 놓은 거 한 개, 그리고 시금치가 들어있는 쪽에다가 관 꼽아 놓은 거 한 개. 자, 저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이런 거 굳이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시금치가 있지, 식물이 있지, 호흡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뭐가 모인다? 위쪽으로 CO2가 모이는데, 여기 석회수라고 하는 애는 대표적인 어떤 물질이냐? CO2하고 만났을 때 뿌옇게 되면서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우고 온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가나 시험관에 비교하면은 앙금은 어디서만 만들어진다? 뿌옇게 되는 게 어디서만 일어난다? 가 석회수, 가 시험관에서만 일어난다는 얘기를 결국은 하고 싶었다 이거죠. 여기 별표. 아까 말했죠. 호흡은 낮밤 다 일어난다고. 그래서 낮에는 광합성은 일어나. 광합성은 당연히 기본으로 일어날 때 호흡도 일어나. 근데 여기서는 호흡이 티가 안 나. 왜? 광합성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밤에 해가 지고 나서는 광합성이 더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물, 사람들처럼 저렇게 호흡만 한다 이건데, 저거 양까지 합쳐서 비교를 해봐도 이 아침에 뱉어냈던 산소량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뭐 그래서 낮과 밤의 비교는 애들이 다 쉽게 하거든요. 문제는 어디가 문제냐? 약한 빛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낮이야. 해가 떠 있긴 떠 있어. 그리고 오늘 같은 날씨를 예로 들면 되게 구름이 많이 껴 있어. 이런 날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약해. 빛이 약하면 어떻게 되냐? 광합성이 일어는 나요. 일어는 나는데 잘 일어나겠어? 못 일어났겠어? 잘 못 일어나겠지. 그래서 잘 못 일어나는 게 뭐다? 원래는 이렇게 산소가, 식물은 좋은 게 호흡에 산소가 필요한 거는 맞는데 그 산소를 지가 직접 만들어서 지한테 직접 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자기 만들어낸 산소의 일부를 자기한테 돌려가지고 본인 호흡에 전류로 쓰는 게 가능한데, 문제는 그게 빛이 강할 때는 이렇게 본인이 쓰는 거 조금 빼돌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산소를 밖으로 뱉어내는 게 가능한데, 약한 빛에서는 그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잉여를 못 만들어. 바깥으로 더 공급을 해줄 추가 산소를 만들기에는 빛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내가 만든 산소 다 내가 쓸게요 해가지고 표현이 뭐 여러 개로 바뀌어서 나오긴 하는데 수학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 결론 겉으로 보기에 출입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낚시성으로 물어보는 게, 그러면 식물은 약한 빛이 비치는 환경에서는 아예 기체 교환을 안 하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기체 교환을 안 한다는 건 아예 지금 니들이 보고 있는 이 화살표 자체가 그림이 없어야 된다는 건데, 그건 아니야. 있어. 분명히 기체 교환이 있어. 산소를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만들고가 있는데, 그게 문제는 뭐다? 바깥으로 보기에 티가 안 난다. 100의 산소를 만들어서 그 100의 산소를 싹 다 지가 쓰는 식으로만 돌리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에는 뭐 추가 산소, 추가 이산화탄소가 아예 안 만들어지는 식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게 이제 유일하게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호흡에서는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 현재 계속 썼다 지웠다 해가지고 나도 이제 지겨운데, 저렇게 만들어내는 포도당은 우리가 조금 더 일상적인 용어로는 양분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배우고 있는 식물의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좀 식용식물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결국 이게 사람이 먹기 위해서 기르는 식물인 거잖아요. 먹기 위해서 기르는 식물이고 꼭 맛있어야지 먹는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얘네가 원래 본인들이 나중에 쓰겠다고 해가지고 저장을 해놓은 양분들이 있는데, 그 저장을 하는 형태가 식물의 종류별로 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뒤에 있는 이 리스트를 통해서 좀 배워보자 이런 거거든요. 종류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형태가 다르다. 누구는 뿌리에 가시고, 누구는 줄기에 가시고, 누구는 열매씨에 가신다. 근데 이제 큰 카테고리로 쪼개면 저 3개 정도인 거고, 일단 위치별로 한번 나눠보자면 뿌리에 양분을 저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식물은 고구마입니다. 애들이 고구마 감자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고구마 이꼬르 뿌리, 줄기가 그거에 약간 대비되는 페어, 감자, 열매씨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거 다 본인들 좋아하는 거 쓰시면 돼요. 수박이 제일 좋네요. 네, 수박.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지들이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언젠가 지들이 필요할 때 쓰려고만 딱 갖고 있었던 양분들인데 사람이랑 그리고 이제 초식 동물들이 오 잘됐다 하고 가져가서 낼름 먹고 버린다 이거지. 뭐 그렇다고 식물한테 그게 꼭 안 좋은 건 아니죠. 다 먹고 나서 남은 씨를 어떻게 할 거니까 촥 흙밭에 뿌릴 거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은 이런 애들이 뭐를 할 수 있어서 자손 번식을 하는데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동물이 식물을 저런 열매를 먹고 뿌리를 먹고 줄기를 먹는 게 일종의 뭐다? 윈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또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고 뭐 다 그래왔지만은 최대한 쉽게 외울 수 있는 코드가 있으면 내가 발견을 해주려고 할 건데 일단은 현재는 발견을 못한 상태이므로 녹말에 해당하는 작물이 뭐다? 감자, 고구마, 포도당에 해당하는 거 뭐다? 포도, 양파, 설탕에 해당하는 거 사탕수수. 사탕수수 정도는 근데 중학교 2학년이 봤을 리가 없는데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작물은 콩이고 지방을 만들어내는 게 땅콩과 깨. 흔히 어른들이 많이 드시는 견과류. 자, 그럼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환상박피라는 내용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뭐 굳이 이런 실험을 해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사과나무에 이 줄기를 한 개 준비를 해놓고 한쪽만 일부러 고리 모양으로 저렇게 깎았다는 건데 고리를 뜻하는 대표적인 한자 단어가 환이어서 이거를 고리 모양의 박피, 고리 모양으로 껍질을 벗겼다. 그래서 환상박피라고 하거든요. 저 중간 부분을 고리 모양으로 깎아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아까 저기 앞에서 봤던 단어 중에 뭐가 있었냐면 물관이라는 거하고 체관이라는 게 있었어. 이게 사람하고는 다르게 식물은 본인 몸 안에 흐르는 여러 가지 종류의 파이프가 이 길에는 물만 흘러, 이 길에는 이제 고체 물질만 흘러 이렇게 엄격하게 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 구분이 되어 있는 놈들 가운데 체관이 담당하는 게 이런 고체 성분의 양분이 지나다니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줄기가 쫙 이렇게 단면도가 있을 때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냐? 주로 바깥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 안쪽에 상대적으로 물이 흐르는 더 중요한 길이 있다는 거고 이쪽에 있는 게 체관이거든요. 그래서 환상박피는 어디를 깎겠다는 거냐면 이 식물 줄기 위아래에서 이렇게 체관이 흐를 수 있는 부분만 도려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도려지니까 체관이 끊겼죠. 중간에 뚝. 중간에 축뚝하고 이제 체관이 끊겼기 때문에 원래 여기까지 잘 내려왔고 그 다음에 아래쪽까지 이어져 가지고 아래쪽에도 양분을 전달을 해줘야 했을 저 체관이라고 하는 통로가 어떻게 되어 있다? 중간이 끊겼기 때문에 더 못 가서 여기서 모인다는 거지. 고인다. 고인 결과 위쪽이 부풀어 오르면서 열매의 위치를 아래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끊겨진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놈이 이제 밑으로 못 내려간 양분을 지 혼자 독점을 해가지고 아래 놈보다 훨씬 더 눈에 띄게 커진다. 이런 의미 없는 실험이 됩니다. 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험도 좀 적당히 해야지.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광합성과 호흡 단원은 마치면 되고요. 이제 영상 강의를 보고 이 단원을 수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풀어오시는 걸 어디를 풀어오시면 되냐면 138에서부터 141쪽까지를 풀어오시고 그게 광합성이고 뒤쪽에 호흡에 해당하는 거 145에서 150까지 풀어오면 됩니다. 안 어려워요, 하나도. 그리고 듣고 있는 사람 중에 혹시 그거를 업로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구비를 해 놓은 사람들은 MS 렌즈랑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언제까지 업로드를 하느냐. 지금이 6월 19일이니까 19, 20, 21, 22, 23 23일까지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다.